실기 제6번째입니다. 실기 제6강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어려운 것보다는 헷갈려요. 어려운 것보다는 헷갈리고 웬만하면 컴퓨터가 다 해줘요. 접대비 부분은. 그래서 어찌 보면 또 한결 쉽게 느껴지기도 할 건데 좀 헷갈리는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여기 자산계상 접대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책에 지금 명시 안 된 지 좀 꽤 됐거든요.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책이 이제 명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CV입니다. 일단은 업무 지출 증명이 없다라면요. 업무 지출 증명이 없다라면 돈이 나갔는데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송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저 돈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업무 지출 증명이 있으면 이게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됩니다.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로 발음이 어렵네요.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는데 적격 증빙이 만약에 없다라면 3만 원까지는 경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격 증빙이 아니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간이 영수증이나 직원 신용카드를 썼다라고 하면 적격 증빙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3만 원 기준으로 3만 원 이하는 경비 인정이 그냥 돼요. 그러나 3만 원 초과가 되면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적격 증빙이나 신용카드 등이 있다라면 한도를 시부인하는 거죠.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경비 인정이 되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통상적 금액이 얼마가 되죠? 3,600만 원이죠. 그래서 이 3,600만 원을 기준으로 3,600만 원에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매출 대비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도 CV인 3,600만 원보다 작으면 경비 인정이 되고 3,600만 원 플러스 알파보다 많으면 또 송금 불산입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거 1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나요? 세 가지 나와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상 구현화하려고 하는 것이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정답은 세 가지죠. 송금불산입 상여, 그 다음 송금불산입 기사, 또 송금불산입 기사죠. 3번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3,600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의 CV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1번과 2번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 지출 증명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상여로 하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었다. 대표자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3만 원 이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3만 원 이하이든 이하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면 얘는 무조건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적격 증명이 돼요. 돈이 나간 그거는 밝혔는데 적격 증빙이 아닐 때는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줄로 처리합니다. 3만 원 이하는 괜찮아요. 3만 원 이하는 괜찮고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줄 처리합니다. 3번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손으로 풀기도 어려울 뿐더러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직원의 신용카드 부분은 직원의 신용카드는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아요. 직원의 신용카드는 증명 처리만 되고, 즉 간이 영수증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직원 신용카드 썼다라면 적격 증빙이 없는 것으로 가야 된다. 적격 증빙 없을 때 접대비와 접대비의 비교를 하면 적격 증빙 이외의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하는 경비 인정이 되지만 3만 원 초과는 경비 인정이 안 돼요. 경비 인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접대비 이외에는 3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인정이 되고요. 3만 원 초과도 경비 인정이 돼요. 얘가 이제 특이한 거죠. 3만 원이 넘더라고 해도 경비 인정이 되지만 단 가산세는 내야 되죠. 가산세는 2%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라고 적을까요? 2%. 송금 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세도 없어요. 경비 인정이 안 되는데 가산세까지 물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직원카드 영수증은 앞서서 봤다시피 접대비인 경우는 간이 영수증으로 인식을 하고요. 접대비 이외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으로 봐요. 이렇게 적격 증빙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대비와 대손상각비. 얘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 X. 한번 구분 한번 해봤어요. 책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업무 관련이 있다, 없다로 먼저 구분합니다.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는데, 업무 관련이 있을 때는 접대비냐 대손상각비냐로 구분하는 거죠. 업무 관련이 있으니까 800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일 때는 특정인에게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망, 실종 또는 소멸시효 완성 이런 포기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를 하고, 그것이 포기 사유가 우리가 세법에 의한 그 대손 사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정당의 의미는 대손 사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약정이라는 말은 그냥 서로 합의하에 포기하는 거죠. 아,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그런 것들은 접대비로 보겠다는 뜻이고,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는 말은 대손 사유 요건이 된다면 그것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업무 관련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요. 얘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이 있든 없든 특수인에게,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인에게 준다면 얘는 부당행위 계산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에 대해서는 앞서서 한번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자산의 고가 양도와 저가 양도 중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자산을 싸게 판 것이 문제가 되죠. 누구에게? 특수관계인에게. 이게 부당행위가 되고, 자산의 고가 매입이 문제가 되는가, 저가 매입이 문제가 되는가. 고가 매입이 문제가 되죠. 비싸게 산 거. 이거는 돈을 어떻게 전달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특수관계인에게는 부당행위가 적용이 되고, 이때는 시가와 거래가가 3억 또는 5%였죠. 우리가 기억하는 숫자가 3억, 5%, 그 다음 또 30% 이렇게 기억했었죠. 3억 또는 5% 사이인 경우에는 이 사이를 벗어나게 되면 부당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특수관계가 아닐 때는 시가와 거래가, 특수관계일 때는
저가 양도일 때나 고가 매입일 때는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데 이 차익에 대해서 저가 양도는 입금산입 상여 한 번 하고 끝내지만 고가 매입인 경우에는 매입한 물건을 나중에 팔 때 세무 조정을 한 번 더 추인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두 건이 일어나요. 송금산입 유보했다가 다시 입금산입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했죠. 입금산입 상여에 따라 다시 송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이 물건을 팔 때 다시 세무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구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가액이라고 하죠. 이 정상가액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만 기부금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실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부금 파트에 가서 한번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숫자는 30%. 이 부분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나온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한다. 조금 아니죠, 맞죠?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정상가액의 범위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다. 나중에 기부금 파트 가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현물 접대비라고 합니다.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 물건으로 접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물 접대비는 붕괴는 상품을 접대비 원가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접대비 실제 내가 행한 행위는 시가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시가로 증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품을 흔히 말하는 사업상 증여를 했어요. 제품을 거래처에게 준 거죠. 얘의 원가가 얼마냐면 100만 원짜리고요. 원가가 100만 원짜리고 시가가 200만 원짜리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가세 별도.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접대한 행위는 얼마짜리 했냐면 220만 원짜리 접대를 한 행위죠. 그런데 우리는 분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기를 해요. 공급가액. 우리 입력한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 시는 사업상 증여는 공급이기 때문에 매출건별로 처리하죠. 매출건별로 처리하고 공급가액은 200만 원. 세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죠.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제품이 나가게 되고 이때 적용할 타계정 대체를 적는 거죠. 이때 내보내는 요 제품의 금액은 원가로 처리하죠. 여기 금액이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밑에 달리는 부가세 예수금은 $20만 원이 붙겠죠. 우리는 거래처에게 줬기 때문에 이때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금액이 얼마가 된다?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접대비가 120만 원이라고 불러와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얼마로 바꾼다? 플러스 100을 해서 220만 원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자주 나와요. 분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증액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되어 있네요. 뒤에 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상품 원가 50만 원, 시가 80만 원 고객에게 증정하였다. 이때는 시가로 공급가액을 잡고요. 그 다음 상품은 적용할 타계정 대체라고 해서 원가로 대변에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58만 원이 생기는 거죠. 차후 접대비 조정할 때 접대비 금액을 얼마 더 증액하면 되죠? 30만 원 증액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밑에 정리 잘 해놨네요. 누가 정리했는지. 얘를
접대비라고 썼다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는 얼마만 증액하면 되냐면 30만 원만 증액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증액 자체를 88만 원 전액 다 증액해 줘야 돼요. 문제 나오는 형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처럼 원래 접대비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가와 시가와의 차이만 증액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복리후생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실은 접대비인데 사업상 증여인데 그럴 때는 88만 원을 증액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기 문제를 접했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한도액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입니다. 자동. 우리는 요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총 구해야 되는 접대비에서 소득 처분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송금불산입 상여, 두 번째는 송금불산입 기사, 3만 원 초과분인데 적격 증빙을 쓰지 못한 경우, 세 번째가 얘인데 얘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접대비 한도액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론 시험 때문이죠. 접대비 한도액이 계속 바뀌었어요. 접대비 한도액이 그 세월이 바뀌면서 연도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었는데 지금은 3,600만 원이 된 거죠. 제 기억상 옛날에 이거 1,800이었어요. 1,800이 올랐고 또 올라서고 또 올라서 지금 3,600까지 갔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1,2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200밖에 해주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중소제조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한도는 통상적으로 3,600만 원으로 잡힙니다. 플러스 매출액의 알파만큼.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이하는 만분의 35.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500억 이하는 만분의 25. 500억 넘어가면 만분의 6.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액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하기 문화접대비. 연극표를 줬다든지 농구 경기표를 줬다든지 이런 걸 문화접대비라고 하죠. 문화접대비는 그만큼 증액을 시켜줍니다. 특수관계자 매출액일 경우에는 위에 이 한도액에서 10%만 해줘요. 100%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0% 해주니까 만분의 35가 아니라 10만 분의 3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이 부분도.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 구할 때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매출액은 나중에 계산을 해요. 그래야 조금 더 회사에 유리한 계산이 되니까 이것도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중에 문제 볼 때 보면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계속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특수관계자 매출액이라고 입력만 하면 돼요. 입력만 하면 되고 현재 산식에 보다시피 문화 접대비 한도액도 무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접대비의 20% 또는 문화 접대비 중 적은 거니까 일반 접대비의 20%만큼의 한도는 있다라는 거죠. 자세히 이 부분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특수관계자 매출액 때문에 한도가 바뀐다는 거, 두 번째 문화 접대비 때문에 한도가 바뀐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계상 접대비는 수업에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넘기면 프린터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이유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우려니까 아까워서가 1번이고 다음에 혹시 또 나오게 된다면 이걸 써먹으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막 나오죠. 밑에 왔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페이지 247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 99빵빵에 법인 조정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좀 녹화 중단하고 좀 다시 끊어갈게요.